네, 안녕하십니까. 깐센클럽 강재훈입니다. 이제 연휴 전날까지 왔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지수 자체는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외인들의 매수란 부분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지만, 기관에서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점점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고, 그 외적으로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예상보다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봤다는 이야기인데, 그보다 좋게 나왔다가 되고, 그리고 2분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굉장히 하향을 많이 한 그런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조금씩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국내 증시가 추가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 체크하면서 하나씩 가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어제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수 자체가 직전에 고가 라인대를 살짝 넘어가서 61선 역시 돌파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1934포인트 0.5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거래 대금이 10조가 넘게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전까지는 거래 대금 자체가 이제 구조를 전후로 해서 조금은 거래 대금이 작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 물론 장중에 변동이 좀 있었긴 했지만 거래 대금이 다시금 10조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고, 외인 같은 경우가 1,200억 정도 매도를 했다가 되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가 이제 완화된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관에서의 매수가 어저께는 좀 작았다, 이렇게 되긴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적극적인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0.57%로 256포인트 역시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선 이제 외국인들이 장중에 선물 쪽에서 역시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누적으로는 86,000계약이라는 최고치 수준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차익 실현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외인들이 이제 지수 자체가 세게 올라가서 차익 실현을 하게 될 경우는 현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지고 가는 그런 형태가 이어지면서 상방 지수 자체가 올라간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해지를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베이시스 0.28%로 베이시스가 서서히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 부분도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거래대금은 뭐 7조에서 8조, 요 근래 들어서는 거래대금 자체가 그렇게 가파르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데, 나중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에서가 매수가 국내로 들어오게 될 경우 이쪽에서는 차익실이 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연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가 매도 규모가 거래소만큼 나타났다가 되고, 그 다음에 기관 역시도 소폭의 매도가 이어졌다, 이렇게 되는 모습이었죠.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어제 이제 장중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2% 정도의 급락이 잠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 증시도 이제 연휴를 앞두고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장중에는 이제 유가가 급락을 했다, 이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제 장중에 유가도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부분에 따른 투자 심리 자체가 악재로 작용된 부분도 있었고, 뭐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뭐 무역에 대해서 이제 또다시 뭐 현재 기조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의 언급이 좀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됩니다. 근데 이후에 소비 부양책에 대한 발표가 또 나타난다, 이런 부분이 되면서 반등을 하면서 결국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소비 관련주라든지 증권, 그리고 기술주 이런 쪽에서가 강세를 보이면서 약간은 업종별로 차별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증시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이제 나스닥 중심의 기술주가 1.4%의 하락을 나타냈고, 다우지수가 약보합 정도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선은 경제 활동 자체를 부분적으로 재개한다라는 미국 내에서의 주가 상당히 많다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경제활동을 재개하게 될 경우 코로나가 다시금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한 우려도 역시 표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미국의 자동차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제 뭐 한 16일 정도를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공장을 다시금 재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면서 서서히 이제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재개를 하고 필요한 제조업 쪽에서가 먼저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은 호재로서도 시장에서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요 근래 들어서 사실 계속해서 올라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경계감이 조금은 형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제 지표가 발표되긴 했었는데 경제 지표가 약간 혼조세로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역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경제 지표가 그다지 크게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됩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많이 차별화가 있었는데 뭐 항공이라든지 운송, 화학, 중장비, 금융, 자동차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된다. 대표적으로 이들 같은 경우가 경기 관련주이자 그리고 코로나19 피해주로 분류가 되던 쪽이었었고요. 반대로 이제 차익실을 좀 떨어졌던 쪽이 헬스케어라든지 기술주였는데 기술주에서는 이제 SS 관련주라든지 이제 넷플릭스 같은 그런 코로나19 수혜주로 부각이 되던 쪽에서가 차익실이 떨어졌다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내 증시도 이와 맞춰지는 흐름을 보여준다가 되면은 어느 정도 경기 관련된 대형 쪽에서는 반등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반면에 차익 실현이 역시 떨어질 수 있는 쪽은 코로나19 수혜주 이런 쪽이라든지 제약바이오 단기간에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쪽이 나타날 수 있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유가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는 20%까지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은 소폭의 하락으로 12불 선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된다. 결과적으로 유가는 12불을 전후로 해서 바닥 다지기 한다는 관점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MSCI 쿨라인덱스는 이제 박스권을 살짝 넘어간 그런 그림입니다. 이제 강보합 정도를 보이면서 상단 자리에서의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 자체는 이제 0.6% 정도의 강세였는데 코스닥이 소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대형과 중소형 거래소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IT 쪽에서가 이제 여전히 시장보다 좀 약하다 이렇게 되는 모습인데 IT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는 여전히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언제 들어올 거냐? 결국 이 부분이다.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가 상당히 메리트가 높다는 부분을 인식을 하게 될 때 그때가 본격적으로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는 그 전날 워낙에 크게 상승하고 어제도 소폭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보험이라든지 증권 역시도 소폭의 강보합 정도.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요 근래 들어서 상대적으로 상승이 약했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강했고, 그다음에 정유화학 쪽에서는 정유가 좀 빠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철강이 소폭 강세였고,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유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많이 받는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라마단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카타르에서의 수주가 이제 나온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올 한 해의 수주 목표를 거의 달성하기 때문에 유가와 거의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건설 쪽에서가 최근 들어서 실적이 뭐 양호하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한 해 실적이 역시 코로나라든지 이쪽하고는 연관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보인다는 부분이 강세 나타난 모습이었고요. 그다음 항공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한진칼의 이제 지분 싸움 이 부분을 위해서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역시 차익이 떨어진 모습이었고, 서비스 업종에서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쪽보다는 이제 게임이라든지 그 외적인 여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강세가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약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쪽 역시도 소폭 하락이 나타난 모습이었고, 음식료가 강보합 그리고 의류 쪽이 소폭 상승이었고, 유통이 상당히 강했다 되죠. 그래서 유통 같은 경우는 어제 롯데그룹 자체가 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승이 나타난 부분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국내 내수 소비 이쪽에서가 상당히 강했던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었던 내수 국내 관련된 백화점의 여러 가지 유통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외적으로는 소폭의 약세를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IT 부품이 역시 거래소 IT와 동조화되는 모습이었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역시 동조화되면서 하락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수급을 바로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최근 들어서 IT를 조금씩 계속해서 산다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전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IT를 중심으로 매도를 하면서 지수 자체가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간을 만들었다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IT에 대해서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국내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씩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선 SK 하이닉스가 어저께 동반 매수가 나타난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도 역시 외인들이 300억 가까운 매수를 보여줬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이제 강세되면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 실적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지만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동반 매수였고, LG화학이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1,5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추정치였는데 그보다 훨씬 상이한 2,600억 정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역시
동반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었죠. 그다음 NC소프트라든지 카카오 같은 인터넷 서비스, 게임 이런 쪽에 소폭 들어온 모습이 역시 나타났고 레버리지가 동반 매수, 그 외적으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실적이 안 좋게 나오긴 했었어도 역시 동반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 매도 쪽을 보게 되면 SOL 쪽에서가 이제 매도가 좀 크게 나타난 모습이었는데 적자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회복은 하반기가 돼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동반 매도했었고요. 셀트리온이라든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역시 동반 매도. 그다음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던 현대모비스 역시 동반 매도가 이어진 모습이었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던 케이스였는데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에서의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은 뭐 반복이니까 레버리지 가장 많이 샀다. 동일한 케이스였고요. 역시 하이닉스 동반 매수, 그 다음에 LG화학과 기아차, 그리고 호텔신라 이런 쪽으로 하면서 레버리지 많이 사고 IT 쪽에서는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와 뭐 자동차 쪽 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내수 유통하는 신세계라든지 아모레퍼시픽 중국 소비 관련 골고루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매도의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직까지 기관에서 매도가 나오긴 하는데 규모 자체는 상당히 많이 줄었다가 되고요. 그리고 선물의 인버스에 대해서가 역시 동반 매도가 나타났고 그 외적으로 세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제약바이오에서 동반 매도가 나타났다.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됩니다. 그 외적인 부분은. 자, 종합주가지수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를 보게 되면 시장에서 직전에 이제 좁은 구간에서의 박스권 상단 자리 여기서 지지 테스트를 한번 받는다가 되면은 이 자리대가 1915포인트 전후가 된다. 어제 장중에 역시 지지를 잘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고요. 그리고 61선 자체도 올라타서 안착하는 흐름까지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61선이라는 가격대 자체를 이제 올라왔다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61선이라는 저항대까지도 뚫어놓고 안정화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지지 테스트를 한 번 더 밟거나 아니면 최근 들어서의 박스를 만들었던 자리대를 돌파를 했으니까 기본 마디폭을 뽑으러 가거라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내 증시 자체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 그런 리스크는 상당히 작다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윗자리가 여전히 높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기본 마디폭을 오늘 같은 경우 연휴 전날이긴 하지만 바로 강세를 뛸 것이냐 아니면 연휴가 끝난 다음에 강세를 뛸 것이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자체가 증가를 했다는 부분, 거래량 자체가 증가했다는 부분은 시장에서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현재 이제 1900선을 올라가고 1900선 중반까지 올라왔다 되니까 이제 많은 이제 기관이라든지 이제 리포트라든지 리서치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5월달 시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급락이 떨어지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본격적으로 언제 들어올 거냐 이 부분이 나와 있고 시장에서 그동안 상승을 많이 보였던 쪽과 보이지 못했던 쪽이 현명하게 확연하게 나눠지는 그런 상태인데 기관이나 외국인 들어올 때 시총 상위가 끌고 가면은 지수 자체를 상당히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수가 나중에 2000이라는 자리대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국내 증시가 여전히 싸고 메리트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간단하게 전기전자 업종을 좀 보도록 하죠. 국내에서 이제 IT 쪽에 대한 비중이 워낙에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쪽에서가 사실 지수 상승을 누르는 그런 케이스를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면 지수 상승이 낮았던 구간에서 실제로 삼성전자 차트와 전기전자 업종 차트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박스권의 상단 자리를 돌파하고 나서 안착하는 과정을 보여줬다가 되죠. 그러면 IT 쪽으로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거나 기관에서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반등이 61선까지가 현재 지수가 올라간 반면에 못 올라간 상태니까 이 라인대까지만 뽑아준다 하더라도 이 상승폭이 6%에서 7%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지수를 윗자리로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됩니다. 특히나 박스권에서의 이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보이면서 지지를 받는 동안에 거래량의 증가가 나타났다는 부분도 역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IT가 한 발은 강하게 또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 이제 고민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외국인과 기관 언제 들어올 거냐? 사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동학 개미 운동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여태까지 지수를 개인들이 다 끌고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반은 맞는 얘기고 반은 틀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느 쪽으로 사실 매수를 했고 어느 쪽에서 잘 들어갔느냐 이 차이가 되는데 앞전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었다.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썼었고 그 다음에 인버스 즉 시장에서 하락 쪽으로 베팅을 많이 했었는데 다 틀렸다가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현물 쪽에서 저가에서 사가지고 오신 분들은 수익이 굉장히 큰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썼던 분들은 오히려 수익이 못 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더 위로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전체적으로 20조가 넘는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근데 이 매도에서 지금 현재는 거의 하락이라든지 매도폭 자체가 완화되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언제 들어올 거냐 이 부분이고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20조를 판 만큼 나중에 시장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력도 20조가 될 수가 있다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약 11조 정도를 팔았는데 대부분이 이게 금융 투자에서의 매도가 많았었는데 배당이 앞전에 연말에 들어왔던 거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약 5조 정도가 추가로 더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베이시스 자체가 계리율이 플러스로 바뀔 때는 5조라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이나 추가적으로 던질 수 있는 물량은 제한이 된 반면에 시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질 때는 이 물량이 크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들어온다면 국내 증시가 2000에서 올해 고가를 만들었었던 2250이라는 차이대를 소화하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지금은 기대를 많이 할 자리지 추가적인 외국이나 기관의 매도 물량을 크게 신경 쓸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적인 부분이라든지 국내의 위치 이런 부분도 있는데 국내가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GDP 성장률 수정치를 보게 되면 전 세계가 대부분 다 엄청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나타납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 정도로 전망을 했다가 되죠. 그러면서 내년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 중에서는 국내가 가장 시장에서 GDP 성장률이 좋은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국내보다 좀 더 좋다가 되는 거는 신흥국 내에서 인도와 중국 정도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내에서는 국내가 가장 현재 안정적이고 시장에서 GDP 성장률 이런 것들이 좋은 그런 케이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밸류적인 부분도 보도록 하죠. 밸류를 보게 되면은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최근 들어서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너무나 비관적인 전망을 펼쳤다는 부분이다. 이 비관적 전망이 너무나 크게 나타났다가 오히려 좋아졌던 과거가 바로 얼마 전까지로 생각하면 2016년도가 되는데 유가가 그때도 급락을 하면서 시장에서 전망을 굉장히 안 좋게 하다가 결국은 서서히 예상보다 높아진 실적을 나타내야 되고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좋아진다 되면서 가파르게 올라갔던 이력이 있는데 지금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내 12개월 선의 PER이 약 10.3% 정도 되니까 여전히 국내는 예전부터 이어왔었던 평균보다 소폭 하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비싼 데 역시 미증시죠. 미증시를 비롯해서 나머지 원자재 국가라든지 그런 쪽은 상당히 고평가가 아직까지 되어 있다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2에서 13% 정도를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비싸다고는 할 수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터키라든지 러시아, 남아공 같은 이런 일부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여건이 좀 부정적 약간 좀 뭐랄까요 불안정한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역시 밸류적인 부분에서 좋다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산 가치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산 가치를 보게 되면 국내 증시가 앞전에 1,400짜리까지가 왔었다가 실제로는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IF 이후로 가장 싼 자리가 왔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싼 자리까지 왔었다가 되니까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때 가파르게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현재 자산 가치 기준으로 할 때 0.8배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2003년도 이후에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앞전에 지수로 볼 때 1963포인트가 0.8배가 되는 거고 이때가 이제 리먼 사태 있을 때가 가장 쌌던 구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0.9배 정도 되는 위치가 220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2200을 간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자산 가치 0.9배밖에 안 된다 이고 실제로 자산 가치 1.0배 정도 된다? 그러면은 약 2450포인트 저로가 되는데 실제로 국내 증시 역사상 이렇게 과도하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이 이어지게 될 경우
시장에서 1.4에서 약 1.8배까지 올라오는 그런 케이스를 보여줬다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증시는 여전히 굉장히 싸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지수는 똑같고 연휴로 앞둔 차익 실현이 이제 언택트 관련된 제약바이오 같은 테마주에서 나오느냐 이 부분이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이 개선된다 부분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 관련 대형 수출주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다 쪽인다 이쪽에 대한 관심을 높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라든지 IT, 철강 같은 소재 쪽. 그다음 연휴 기간 동안 중요 이벤트가 뭐 연준 회의라든지 22 통화정책 회의 이런 것들이 있고 경제 지표였는데 다들 이번 시장에서 부정적인 언급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기업들 실적 발표 개선에 나오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 이게 최근 들어서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을 볼 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시장에서의 우려가 좀 여전히 크다라는 부분이 서서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융이라든지 뭐 유가 같은 경우 영향받았던 조선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약했던 종목들 이쪽을 좀 더 관심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연휴 지나고 나면은 또 이제 그 다음에는 한동안 연휴가 없이 열심히 달리셔야 되는데 증시가 좋을 때 또 좋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